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래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전체적인 매물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이 부동산의 특성을 간과하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물건은 없는 거거든요. 5월 9일 이후는 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참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요새 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주춤거린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부족하다,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새 나오는 게 보유세 강화, 이 보유세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비생산적인 금융에서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유도, 어떤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일단은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보유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매물의 잠김이라든가 시장의 왜곡 현상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거에 좀 잘못됐던 부분들 또는 약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고되고 있는 게 보유세의 어떤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래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아직 그 비율은 아직 정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 좀 세게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만 나온 거지. 일단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보유세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부담하자라는 취지이고, 보유세가 좀 높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의 원활함을 위해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화되고 이런 식으로 세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세율을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논의가 이제 되겠죠, 본격적으로.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세제의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 또 계속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공시가 현실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공정시장가야, 이런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뭐 한 20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보는 가격은 뭐 20억이 호가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시된 가격,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화율이 70% 정도로 네.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80%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2030년까지 문정부 때 도입했던 게 2030년까지 95%까지 현실화율을 올리겠다라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69% 정도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10억짜리를 6억 9천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세금을 낼 때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산정된 걸 갖고 원래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금을 매길 때는 그거보다 더 할인을 한 금액을 기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두 차례의 할인을 거쳐서 실질적인 시세 대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잡는 형태이다 보니까 세금을 우리가 이제 부과를 받을 때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20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20억에 일단 70% 해가지고 14억을 기준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여기에 이제 60%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행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억 남짓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낮춰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있는 형태인 실질적으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자꾸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세부담이 커지는 건데, 요즘 뭐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2, 30억씩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 20억대 정도라고 봤을 때 이런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억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보유에 대한 세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재산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이제 보유세라고 통칭을 하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35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세율대로 하면 그 정도로 부담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현실화율도 좀 상향이 될 것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과거에 지금 윤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60%로 대거 낮추는 형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적용하던 수준만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뭐 이렇게 좀 금액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럼 아까 한 650. 350만 원에서 현행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50만 400. 원 정도 늘어나는 형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앞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보유세 부담으로만 계산을 해도 지금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현실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든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든 모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고가의 주택으로 분류되는 곳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증세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형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다른 시장들은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고, 똘똘하다는 한 채 그 뭐 강남 내지는 중강남의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시장에서 그런 고가의 주택, 특히나 많은 상승을 거친 지역들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뭐 초고가 아파트들 뭐 60억대 이상 가는 아파트들, 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부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막 정말 부자일 것 같고 막 그런데 의외로 현금 흐름 때문에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게 어떤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남의 8사 국민평형 기준 해가지고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 뭐 70억을 찍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60억 정도 시세로 계산을 했을 때 현행 기준으로 하면 40억 정도를 기준 금액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됐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보유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개념, 이 정도를 이제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치만으로도 지금 1,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 정도까지 상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부담인 거죠. 그러면 자산이 이 60억이 됐다라는 집도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뭐 30억 하던 게 40억, 50억 하고 그리고 70억이 됐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은 30억 이전에, 훨씬 이전에 보유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월 소득 개념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어쨌든 보유를 위한 비용만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매달 부담하는 정도의 부담감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똘똘한 한 채를 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70억 한다는 집을 54억 정도에 매입을 한 케이스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70억짜리를 54억에 사니까 싸게 샀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오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자산을 한 40억 정도는 마련을 했던 분이실 거고, 거기에 이제 대출이 최대 15억까지 됐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합쳐서 이 물건을 산 케이스라고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40억에 그렇죠. 대한 기회비용 3%의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2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일단 주거 비용으로 쓰는 네.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출을 15억 정도 활용을 했다라면 30년에 한 5% 정도로 해서 원리금 상환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벌써 이제 비용적으로 800만 원 정도를 다달이 이제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300만 원 정도를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연봉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해도 월 실수령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연봉 3억짜리가 원리금 800만 원 내고 세금 300만 원 내고 그럼 1,1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갖고 생활해야 되는 그것도 강남의 똘똘하다는 한 채의 그 하이엔드 아파트를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관리비도 일반적인 그렇죠. 것들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뭐 한 관리비 100만 원 정도 들어갈 테고 주변에 어떤 생활을 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비 그냥 쓰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빡빡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꽤나 큰 부담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연봉이 3억인 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낮은 금액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 부분도 이제 폐지가 되는 네.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아파트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데 진짜 쓸 돈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아주 그러니까 좀 궁핍하게 살아야 되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자산이 엄청 많이 증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상에 있어서는 이 자산을 처분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5월 9일이잖아요. 이 이후에 정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은 매물 잠김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네.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5월 9일 이후는 이제 더 이상 뭐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9일 이후는 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지금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게 시장에 내놨는데도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높게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매물 잠김인 거잖아요. 지금의 낮아진 가격에도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참여할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5월 9일 이후에는 거의 못 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뭐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임대사업자 그 혜택 그 종료가 되고 나서 이 매물이 과연 증가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가지고 뭐 이 논리들이 다 그럴듯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이제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자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거는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동안은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여러 채를 갖고 양도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그 차익을 인정해주지 않는 구조로 바뀐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형태로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제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과연 이 혜택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들도 이제 다주택자와 동일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종료되고 난 후에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많은 이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팔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혜택이 축소되고 난 후에는 그 양도차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문정부 때 어떤 전세가의 부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측면이 있었고 8년 정도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종료되는 물량들이 이제 26년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이제 선택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물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동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이게 뉴스마다 다 달라요. 더 오른다고 하는 뉴스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매물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되고 난 후에 2월 달까지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한 5만 채 정도 됐었는데 네. 현재는 지금 8만 채가 넘어갔죠. 그만큼 이제 매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한 시장인데 이 매물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이제 또 경쟁이 있으니까 가격도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생기게 되면 거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고가의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가 주택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참여했던 사람과 현저히 다른 구조거든요. 과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대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였다면 현재는 충분히 기꺼이 자기가 그걸 지불하고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30억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저스트로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0억이 있는 사람도 30억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떤 자산 시장이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30억을 다 집에 쏟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100억이 있는 상태에서 30억의 집을 살 것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30억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그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30억을 100% 집에다 넣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선택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계속 오른다고 해야 100%를 다 투자해도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올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라는 판단이 안 서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의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니까 과거에 좀 낮게 내놨던 게 물건이 팔리고 나니까 여기서 몇 천, 여기서 몇 천 올렸을 때도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극명하게 시장을 둘로 나눴을 때 15억이 넘어가는 시장에는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 15억 언더의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일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이렇게 참여하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 또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서로 집값 띄우기, 그 다음에 서로 담합 이런 것들 때문에 호가를 좀 낮춰서 내놓으면은 뭐 바로 또 뭐 연락 와가지고 거두라고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이제 어떤 수익을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중개를 성사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실질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격 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이 호가를 얼마 정도 해서 내놔도 아무도 그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살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밖에 지불을 못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을 갖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낮게 팔리게 되면 성사가 되고 나면 그거보다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또 내려가는 호가를 그만큼 또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개를 하는 업소를 전체 다 보이콧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단톡방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민원을 내고 이 물건이 허위 매물이라고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방해를 하는 형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서 중개업소들이 좀 힘들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나오는 뭐 뉴스 보니까 거래 없이 신고만으로 뭐 1억 8천만 원이 껑충 뛰었다 뭐 그래서 3월 달까지 10월부터 올 3월까지 뭐 1,493명이 뭐 적발됐다. 이 상당히 이런 게 퍼져 있나 봐요. 워낙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의 특성을 간과하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물건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에 팔렸으니까 우리 단지도 이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소규모의 소수의 그 개별적인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하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실질적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지역을 중개하는 사람, 이들의 어떤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은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보합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쨌건 정부 의지에 따라서 계속 좀 하락세로 좀 흘러갈 거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아파트 값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그래도 이 시장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집값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가격 수준은 훨씬 초과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많은 부채를 동원해서 지금 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품은 결국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 닿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 되고 거래가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그래도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점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품이 사라지는 건데 네. 외부적인 충격이 지금 더해진 거죠. 그 외부적인 충격이라는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동안 이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가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는 데까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라앉고 정말 시장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정도로 완연한 시장이 되지 않는 한은 그 국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거품을 실질적으로 꺼트리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네. 큰 것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차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차단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동 단속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교란 행위를 다 지금 잡아내고 있고 네.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는 형태에 대해서 매물 잠김이 있었던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개편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팩트 자체는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적인 것이 가미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에 맞서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예 이랬었는데 그 비율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느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의 이제 부담감 자체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못 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이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내가 지금까지 평가 이익상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익을 이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게 예고되어 있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판단들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